경이로웠지만 믿기 어려운 진실 앞에서 중국의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가 한국의 고유 문자 체계인 한글로 인해 제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뒤흔들릴 것이라고는 단연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언어학을 전공하고 중국어 연구에 평생을 헌신해 온 저 같은 전문가에게 이러한 고백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글을 처음 접했던 그 순간 이후로 저는 제가 수십 년간 신뢰해왔던 모든 학문적 믿음을 원점에서 다시 고찰해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성우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 베이징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교수로 봉직하며 동시에 중국 문교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48세로 베이징시 외곽 하이댕우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2딸, 그리고 나이든 셔틀랜드 쉽독 1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2딸은 각각 13세와 9세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큰아이는 학문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둘째 아이는 서적보다는 그림 그리기에 더 몰두하여 아내가 때때로 염려의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사실 저는 지극히 전통적인 학문의 길을 걸어온 학자였습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언어학 학사 과정부터 박사 과정까지 모두 마쳤으며 특히 중국 방언의 구조적 비교 연구를 전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서부 지역의 소수 민족 언어와 한족 언어 한어 간의 문법 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 덕분에 저는 티베트 자치구나 윈난성 등 접근성이 낮은 오지 마을들을 수없이 방문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실제 언어 환경을 직접 관찰하고 청취하면서 언어학의 실용적 가치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해소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해도 문자를 습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나 길다는 점이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특히 연로한 노년층이나 교육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 마치 단단한 벽을 뚫는 것만큼이나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조차도 수년간 학습해야 문자를 제대로 숙달할 수 있었으며 발음과 문자 표기의 불일치로 인해 학업에 대한 좌절감을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국제언어학회지에 게재된 훈민정음에 관한 기고문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읽기 시작했지만 자음과 모음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소리를 표기하는 방식, 그리고 그 구조의 단순함과 조합 원리의 과학성을 설명하는 내용에 깊이 매료되어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이어 관련 논문을 탐색하며 서서히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이로움과 동시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었습니다. 도대체 15세기에 이토록 정교하고 합리적인 언어 시스템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잠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글에 완전히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문자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무언가라는 예감을 직감했습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한글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초반에는 저 혼자 조용히 한글을 독학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한국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들을 내려받아 활용했습니다. 제 서재의 한쪽에는 중국어 문법서가, 다른 한쪽에는 한글 학습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갑자기 낯선 문자를 혼자 중얼거리며 적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습니다. 아내는 농담 삼아
당신 한국 드라마를 너무 과도하게 본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저는 지극히 진지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베이징 외곽 지역 문맹률이 높은 한 마을을 선정하여 한글 교육 실험을 실행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학교나 교육청의 정식 허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원봉사의 형태로 마을 회관에서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첫날 수강생은 겨우 7명이었고 그 중에는 연세 지긋한 할머니와 10살짜리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글의 기본 자모인 갓과 아를 가르쳤습니다. 불과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수강생이 가와 같은 간략한 음절을 쓰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과거 중국 간체자를 가르쳤을 때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3일이 소요되었던 것에 비하면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 더 광범위하고 중요한 가능성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묘한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평생토록 굳게 믿어왔던 언어 시스템이 오류였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왜 그동안 이토록 중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한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자 찾아오는 마을 주민들이 점차 늘어났고 일주일이 경과했을 때는 15명이 넘는 수강생이 모여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제 스스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글은 인류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배움의 기회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한글은 저에게 언어학자로서의 시야를 근본적으로 확장시켜준 존재였으며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실마리를 제공해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저는 예측하지 못했던 거대한 장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글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을 때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글 도입을 통해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체험한 후 저는 단순한 학자로서의 관찰자 입장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더 이상 실험실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글은 그 효과가 확실했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보는 것만으로는 그 엄청난 파급력을 입증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본격적으로 한글을 활용한 문해교육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 1차 계획은 규모가 더 크고 더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실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기차로 약 3시간 거리에 위치한 허베이성의 한 농촌 마을이 실험 대상지로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마을은 제가 과거 방언 연구를 위해 방문했던 곳으로 교육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며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과거에 저와 좋은 인연이 있었던 분이라 제가 다시 찾아뵙자 무척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어가 아닌 한글을 가르쳐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장님도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저의 진정성 있는 설명을 경청하신 후 윤 교수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시도해봅시다 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을 회관에서 열흘 동안의 집중적인 한글 체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강생은 총 16명이었으며 연령대는 8세 아동부터 67세 어르신까지 매우 폭넓었습니다. 이 중에는 어렸을 때 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했던 할머니도 계셨고 겨우 한두 글자만 쓸 줄 아는 농부도 있었습니다.
첫날 수업은 기본적인 초성, 과 모음 아를 배우고 이를 결합하여 소리내어 읽고 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대다수 수강생들은 처음 접하는 낯선 기호처럼 보이는 한글에 다소 당황했지만 곧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인 규칙성을 깨닫자 재미있어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M과 E를 추가하여 미, 마, 이와 같은 단어들을 읽고 조합해 보도록 했고, 셋째 날부터는 이미 간단한 문장 읽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께서 수업이 종료된 후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으며 하셨던 말씀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내 평생 글씨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내 손으로 내 이름을 적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벅차올랐고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흐르는 눈물을 훔쳐야만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저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흥미로운 실험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정부 기관에 공식적인 제안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연구한 자료, 문해 교육 현장의 기록 영상, 그리고 참가자들의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담은 정밀한 리포트를 정리하여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담당자의 어조는 매우 신중했지만 요지는 명확했습니다. 시도는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하지만 외국의 문자를 국가의 공식 교육 체계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곧이어 여러 동료 교수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교수, 당신은 중국인입니다. 왜 한국의 문자를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나라의 사정이며 우리 민족의 정서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칫 민족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행동에 신중을 기하십시오. 그들의 비난은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민족적 자존심을 부정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방법을 찾아주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문자는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문자가 어느 지역에서 기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것엔 반발 속에서도 저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택한 곳은 바로 제 사적인 공간, 즉 가족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직접 한글을 가르쳐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영어와 중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것을 일종의 놀이처럼 접근했습니다. 자음과 모음 퍼즐을 제작하여 함께 조립하고 일상에서 접하는 단어들을 찾아 소리내어 읽는 놀이를 매일 30분씩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미 중국어에 능통한 큰딸은 한글의 구조를 매우 빠르게 습득했고 작은 딸은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보다 먼저 학교, 엄마, 강아지와 같은 단어들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저에게 정말 한글이 그렇게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였나요? 라고 묻기 시작했고 딸들은 친구들에게 한글을 마치 비밀 문자인 것처럼 자랑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을 넘어선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검증된 진실이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으며 그 기준으로 볼 때 한글은 너무나 완벽한 문자 시스템이었습니다.
급변하는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언어의 디지털화가 더욱 핵심적인 중요성을 띠는 지금, 누구보다 정확하게 소리를 표현하고 입력 속도까지 빠른 한글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언어 체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과제는 이 놀라운 결과를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한글에 대한 저의 신념을 시험대에 올릴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시점부터 한글을 단순히 문자를 넘어선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가진 본질적인 기능, 즉 소통과 이해, 학습과 사고의 연결고리를 가장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한글이라는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한글을 연구하고 교육 실험을 확장하던 시기에 예상치 못한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체험 수업을 추진하던 한 초등학교의 교육청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중지 명령이 하달되었는데, 그 이유는 외국 문자를 교육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저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연구가 오직 교육적 성과로만 평가받지 못하고 민족 감정이나 정치적 해석이라는 요소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는 사실이 뼈 아팠습니다. 저 자신도 명백한 중국인이며 오랜 기간 중국어의 미학과 구조를 심도 있게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단지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문자로만 국한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저는 그것이 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 체계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언어를 대상으로 AI 처리 효율성, 디지털 분석 적합성, 자연어 처리 정확성 등을 비교하는 심층 실험을 착수했습니다. 먼저 철자 표기와 발음의 일치성부터 분석했는데, 한글은 거의 1:1 대응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표기 그대로 사랑으로 읽힙니다. 반면 영어의 경우 read라는 단어 하나만 하더라도 현재형일 때는 read로, 과거형일 때는 read로 발음이 변화합니다. 인공지능은 문맥적 배경이 없다면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분석의 정확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어는 그 복잡성이 더 심화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는 글자는 성조에 따라 엄마, 말, 욕하다 등 완전히 상이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AI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 성조까지 정밀하게 구분해야 하므로 구조 자체가 복잡하며 학습량이 방대하게 요구됩니다. 문자 구조 자체의 효율성에서도 현역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한글에 가라는 글자는 자음근과 모음아의 명확한 조합으로 구성되며, 컴퓨터는 이를 수학적으로 매우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가 곧 음소 조합의 논리적 구조를 갖는다는 점은 AI가 학습하고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적화된 형태였습니다. 영어는 thought와 같은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철자는 6개이지만 발음은 완전히 상이하며 그 규칙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문자 체계는 AI에게 막대한 연산 부담을 초래합니다. 중국어의 경우는 각 한자가 독립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AI가 수만 개의 한자를 개별적으로 모두 학습해야 하며, 조합보다는 암기 위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형태소 분석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한글은 문법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문장을 쉽게 구조적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었습니다는 먹기라는 어간, us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리고 습니다라는 종결 어미로 명확히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AI가 문장의 의미, 시제, 높임 표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영어는 I have eaten처럼 여러 구성 요소가 조합되어야만 의미가 완성되며 그 규칙이 복잡하고 예외 사항이 많아 기계 학습에 부적합한 측면이 많습니다. 중국어는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요소가 거의 부재하며 문맥에 의존하여 의미가 결정되므로 AI 입장에서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코드 기반의 디지털 문자 처리 영역에서도 한글은 독보적인 장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유니코드 상에서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하여 글자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어 AI가 글자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것이 매우 용이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단순하지만 복잡한 발음 규칙을 별도로 학습해야 했고, 중국어는 유니코드 내에서 모든 한자가 개별적인 코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문자를 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데 많은 처리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학계뿐만 아니라 실제 AI 기술자들에게도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딥러닝 연구자는 저에게 윤 교수님, 저희가 지금까지 알파벳 기반의 문제만 집착했지만 한글의 조합 구조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인공 문자를 창조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화적 유산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언어 체계로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제 저의 사명은 이 압도적인 결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것을 현실적인 시스템으로 구체화하는 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글이 지닌 과학성과 효율성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소통을 연결하는 튼튼한 교량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언어학자로서 이 시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실험을 통해 명백하게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완료되었고 세상의 한글의 힘을 더욱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책적 난제나 제도적인 거절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무게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축적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굳이 왜 한국의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태도를 보였고, 중국에는 수천 년의 문자 전통이 존재하는데 왜 그것을 제쳐두고 외국의 문자를 들여오려 하는가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효율성을 강조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민족 정서적 거부감이라는 거대한 감정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연구실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러운 어조로 저에게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윤 교수님, 요즘의 사회 분위기에서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당신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며칠 동안 심각한 고민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일까? 혹시 내 개인적인 열정이 현실을 무시하는 맹목적인 믿음은 아닐까? 하지만 그러한 회의적인 생각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하나의 사건이 곧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 실험을 진행한 내용이었는데 DTI 뇌 영상 기술을 통하여 한글 학습이 아이들의 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자폐 아동들 중 일부는 생애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발음했고 몇몇 아이들은 문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보고였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저는 충격을 넘어선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언어의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핵심에는 한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베이징 대학교 언어학부의 연구 포럼에서 저는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한글을 기반으로 한인지 발달 연구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학계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존의 문해교육 실험뿐만 아니라 한글이 뇌 발달, 언어 처리 속도, 감정 표현 등 인간의 인지 능력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허베이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계획했던 한글 체험 수업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또다시 갑작스러운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설명은 역시 민원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한국의 문자를 배워야 하는가라는 강력한 항의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던 교사와 아이들 모두 당황했으며 저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교육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와 민족 정체성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한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자 그녀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나도 다 지켜봤어요. 그 아이들이 글자를 처음 읽고 환하게 기뻐하던 모습,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놀이처럼 즐겁게 받아들였던 모습,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요? 그 아내의 말이 제 마음속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중국과 한국이라는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람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다잡은 저는 교육청의 협조 없이도 실행 가능한 방식, 즉 비공식적인 워크숍 형태로 한글 체험 교육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는 농촌 지역의 청년들,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 심지어 베이징 시내에서 외곽으로 밀려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까지 직접 찾아다니며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한글이 매우 쉽고 재미있다고 반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 나중에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기뻐서 그 자리에서 가방에 지니고 있던 작은 한글 송어울을 꺼내 그 아이에게 선물했습니다. 거울에 새겨진 글자는 사랑이었고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이제 이 글자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미소는 제가 지금까지 겪은 어떤 학문적 연구 성과보다도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이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저는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를 넘어선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열쇠라는 것을요. AI 시대, 양자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기본은 이해와 표현에서 비롯된다는 그 진리를 저는 그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귀중한 경험들을 정리하여 전 세계에 한글의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제 내면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저는 한글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발표 이후 저에게 쏟아진 세계적인 관심은 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한글의 구조적 완벽성과 효율성에 경탄했고 여러 AI 기술 기업들이 협업을 제안해 왔습니다. 특히 유럽의 한 스타트업은 한글의 입력 체계를 본떠 자국의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키보드를 개발할 수 있겠냐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이는 한글이 한국의 문자를 넘어 미래 시대의 보편적인 문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정면으로 반발 여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한글 도입 주장, 민족 배반 행위다라는 매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고 온라인 포럼에서는 저의 발표 영상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한 교육 전문가는 방송에 출연하여 우리는 5,000년의 문자 전통을 가진 민족이다. 외국의 문자를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속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조국을 부정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중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중국어의 심오한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글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의 우위를 가리려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을 모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문해율을 향상시키고 기술 시대에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며 인류가 지식을 더욱 신속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한글은 그 모든 필수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매우 특별하고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어떤 반대와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이 사명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을에서 몇몇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던 일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언어 운동으로 확장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를 향한 시선이 언제나 따뜻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연구비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고 강단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괜찮습니다. 제게는 글자를 배운 아이들의 맑은 눈빛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한글 워크숍에 참가했던 티베트 출신의 한 청년이 저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이메일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 교수님, 저는 제 발음으로는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제 생각을 글로 적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글 덕분에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저에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의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추구해왔던 언어학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요. 세상이 당장 저의 의도를 모두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걸음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글이 그저 특정 국가의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는 문자, 인류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글자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감동적인 사연과 AI 시대 한글의 가치에 대한 분석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이나 한글 학습에 대한 생각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저에게는 다음 콘텐츠를 제작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감동적인 사연들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